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될 텐데, 이 세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은 생각한 것보다도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야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포를 가장 강력하게 회파시키고 또 파괴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흉측하고 정말 두렵고 무서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우리를 가장 예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 음식 중에서 그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파트일까요? 예, 특별히 지방이 맛있죠. 지방이 그냥 생선도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 먹으면은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또 소도 그 살코기만 먹으면 아무 맛이 없죠. 입에 넣으면은 살살 녹는다라고 하는 마블링이 많이 있는 것. 그 마블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지방,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지방은 포화지방이 아니고 불포화지방이라 얘기하고, 그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이 이중결합 부분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메가3 지방이 제일 좋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좋은 것일수록 보관을 잘해야지, 보관을 잘하지 못하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방, 우리 세포를 가장 무섭게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지방을 우리는 흔히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포화지방보다 더 안 좋은 것,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트랜스 지방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방이 변질돼서 나타난 것인데, 그 지방 중에서도 좀 싸구려 지방이 변질된 것이 아니고 가장 고급스러운 지방, 불포화 지방,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이 변질될 때에 가장 강력한 이 트랜스 지방이 되고 우리 세포를 가장 무섭게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군은 가장 좋은 기름을 보관하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했고, 그것이 변질돼서 탄생하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런 육체적인 세포도 만들었지만 영적인 마음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이 거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이겠지만, 또 성령이 거하는 가장 큰 단위는 성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깡패들이 아닐까? 저 빨갱이들이 아닐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서운 도깨비, 뿔 달린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가장 강력하게 회방하는 세력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작은 뿔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작은 뿔, 어떤 세력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뭐 지금 다는 몰라도 여기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우주에서 지극히 가장 높으신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랬으니 이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흉측하고 흉악하고 그냥 척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속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도들을 가장 무섭게 괴롭히는 세력이라는 것인데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은 아무리 찾아도 손자병법에 없어요. 어느 누가 손자병법을 쑥 읽고 거기에도 없는 말을 아마 유명한 사람이 한번 써먹었는가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전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손자병법 확인도 안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자병법은 그런 말이 절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이 말은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이길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뭐 암하고 싸워서 이길 필요 있습니까? 암 지면 되는 거지. 그걸 막 항암제로 다 짓이겨서 그냥 완벽하게 이기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모르고 싸우는 사람과 알고 싸우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이 다니엘 7장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세력이 김일성이라고 해석을 한 목사님도 있고 공산당이라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세력에 다 갖다 붙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구일까? 저는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 육신을 만드신 분은 영적인 부분도 만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영과 육이 딱 짝이 맞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세포,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세포를 가장 강력하게 망가뜨리는 세력은 알고 보니
정말 맛있고 또 좋은 기름인데 기름 지방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지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질됐을 때 태어나는 트랜스 지방이 가장 이 세포를 근본적으로 회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영적으로는 과연 기름은 뭘 상징할까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부어주듯이 부어줬다 그랬습니까? 기름 부어주듯이 부어줬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그냥 기름 붓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깡패나 도둑놈 같으면은 한 방 맞아도 영혼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기름들 중에서도 정말 큰 은혜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잘 구별하고 잘 이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변질됐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성도들이 어디를 공격하면 아플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게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르면서 공격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혀 다른 세력이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성도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회방하는 성령을 받은 세력이지만 변질된 그 세력의 작은 뿔은 누구일까? 이 다니엘 7장은 쉽게 강의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한두 마디 가지고 쉽게 내 생각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이 작은 뿔을 신원조회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와 성도를 괴롭히는 트랜스 지방과 작은 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는 육적인 이 성령의 전인 세포를 가장 무섭게 망가뜨리는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성령이 거하는 한 무리 성도들을 가장 무섭게 공격할 그 작은 뿔은 과연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포를 망가뜨리고 회방하는 변질된 기름 트랜스 지방이 수많은 종류의 지방들 중에서 가장 질병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밝혀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려지기 때문에 지방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구별을 해보면요. 포화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크게는 나뉘어지는데 지방은 다 똑같은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요. 탄소들이 쭉 일렬로 묶여져 있는 사슬입니다. 이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는 지방이냐에 따라서 단쇄지방산, 이것이
2개 내지 6개 정도로 짧은 이 지방을 단쇄 지방산, 짧은 삿을 지방산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분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18개, 20개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탄소가 쭉 앞으로 나란히 줄로 묶여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탄소마다 양쪽의 손을 쫙 벌리고 있고, 그 양쪽 손에 뭘 잡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수소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 탄소마다 수소가 비어있는 손이 하나도 없이 가득 찼어요. 포화됐어요. 그런 것을 포화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포화지방은 그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탄소의 손 중에서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라도 있는 거예요. 불포화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일 필요까지 있을까? 특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자, 포화 지방은 빈 곳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밀어도 밀리지도 않아. 빈 구멍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은 이 보통 상온에서는 단단한 고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출렁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불포화 지방은 중간에 이빨 빠진 부분이 있죠. 밀면 밀어질 부분이 있어요.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은 이게 출렁거려요. 상온의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을 가만히 보면은 탄소들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한 탄소가 하나가 나타나면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혼자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꼭 둘이 짝을 져서 나와요. 어떤 거라도. 그래서 한 탄소가 빈손이 있으면 꼭 옆에 있는 탄소도 빈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니까 얼마나 손이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빈손을 가진 탄소가 우리끼리라도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 손을 포개고 있기 때문에 원래 묶여있던 단일 결합 하나하고 그 빈손이 어정쩡하게 딱 잡고 있는 또 다른 줄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이중결합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하나도 예외 없이 탄소가 빈손이 있는 부분이 쌍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빈손이 있는 방향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같은 방향에서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불포화 지방에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은 한쪽에서는 2개가 잡아당기는데 반대쪽에는 2개가 비어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안 끊어지려고 또 버텨요. 그래서 미세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더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이 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세포는 마지막에 세포 막으로 이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데 세포 막의 재료는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특별히 포화지방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견고해서 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졌어도 열어질 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입니다. 고급스러운 집일수록 문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세포의 막은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불포화 지방에 여기 비어있는 이중결합 부분이 필요할 때는 열어져서 필요한 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열어져서 나쁜 것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결합 부분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2개가 있는 지방이 더 좋고 2개가 있는 것보다는 3개가 있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틀려요.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은 또 전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 왼쪽에서부터 탄소가 몇 번째에서 이중결합이 처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약속하기를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지방이 있으면 오메가3 계열의 지방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오메가3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섯 번째에서 첫 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뒷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쪽 패밀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9은 아홉 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빈 부분을 또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중결합이 하나짜리밖에 없어요. 그건 오메가9입니다. 그리고 6는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군데가 빈 부분이 있고, 오메가3는 세 번째부터 빈 부분이 나타나면서 세 군데가 비어 있어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방이라고 그러고, 뇌세포막이나 우리 세포막은 오메가3 지방이 대부분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지방이라도 자연계에서는 포화지방만 100% 있는 지방은 없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속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동물성 기름은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이 많고, 돼지 기름 벽에 떼보면 고체죠. 하얀 고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대부분 식물 속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도 일부 있지만 불포화지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화학 구조식을 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그려보면, 불포화 지방은 빈 부분이 없기 때문에 휘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견고해요. 이런 벽돌로 쭉 일렬로 붙여서 벽을 싸면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거 보면은 한번 꺾여졌죠. 왜 꺾여졌어요? 비어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모노, 하나짜리 이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이중결합에서 한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있지 못하고 휘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메가9 계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메가6 계열은 두 군데가 빈 부분이 있죠. 한 번 휘어졌는데 또 한 번 더 휘어져. 더 구부러지죠. 오메가3는 세 군데가 구부러지니까 완전히 많이 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방의 특성을 알아야 이 깊이 있는 영육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기 쉽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탄소가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이중결합이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자연계에서는 수소가 잡아당기고 있다 그랬죠. 나머지 꺾이는 뭐예요? 이하 동물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까 단일결합이든 뭐든 있다고 치고, 우리의 지금 관심은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만,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약식으로 그린 거예요. 이것은 한쪽 방향에서 나란히 수소가 잡고 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뜻인 시스 결합이라고도 하고, 이런 지방은 시스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포화지방입니까? 불포화지방입니까? 지금 이런 지방은 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에 두 군데가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수소가 한쪽만 있고 한쪽 방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
불포화 지방으로만 세포막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오메가3나 오메가6나 이런 불포화 지방을 높은 온도로 끓이든지 엄청난 압력으로 압축하든지 그럼 얘들이 뭔가 변화가 오겠죠. 높은 온도로 끓이면 모든 건 풀어져요. 그래서 이 시스 결합의 오메가3 지방이 높이 끓인다든지 튀긴다든지 압력을 가해주면 얘가 열 때문에 틀어져 버려요. 자, 이게 틀어지니까 한 바퀴 틀면은 수소 하나가 반대편으로 꽈배기 꽈지듯이 꽈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중결합 부분이 하나는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하나는 이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져요. 구부러졌는데 반대쪽으로 하나 가서 잡아당기면 펼쳐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트랜스,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은 트랜스가 반대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반대성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 시스 결합이 틀어져서 수소가 반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런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일까요? 불포화 지방일까요? 틀어지기만 했는데 포화가 돼버렸어요? 여전히 한쪽은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은 여전히 불포화 지방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오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분명히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래서 열로 튀겼기 때문에 맛은 더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 튀김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이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세포막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세포막이 뭐 노란색 머리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도 노란색 머리들이 있죠.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쓰니까 중간에 꼬리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은 일렬로 서 있다 그랬어요. 불포화지방은 한번 한쪽에 잡아당기니까 꺾였어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꺾였는데 수소가 반대편으로 와서 잡아당기니까 원위치, 포화지방처럼 모양은 돼 있어요. 그러나 불포화지방이에요.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걸 이해하면은 지방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병들이 모든 질병의 시작인데 세포막은 여기 노란 콩나물 같은 거 하나 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 부분은 인산, 인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산으로. 자, 그리고 그 밑에 꼬리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휘어졌다는 얘기는 불포화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하나는 위쪽에서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막이 일자로 되어 있는 꼬리로 세워놓으면 촘촘히 다 붙어서 들어갈 틈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 휘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거 붙여도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즉 그냥 엉성하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분명히 불포화지만 포화지방처럼 생긴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촘촘히 벽돌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 세포막을 지금 하나 그려놨는데 그 중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걸 인지질이라고, 하나를 인지질이라고 그래. 인산과 지질이 합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얘가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혼자 막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회전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10억 분의 1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아. 그러니까 1초 만에 10억 번을 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자는 돌아봤자 별 변화되는 게 없지만 이렇게 한 다리가 휘어진 게 돌면은 어떤 때는 막혀 있다가 반대로 돌면 요만한 구멍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들이 같은 방향에 있는 콩나물들끼리 필요하면은 서로 위치 바꾸기를 해. 100억 분의 1초에 한 번씩 바꿔 해. 또 서로 상대 쪽으로 넘어가는 일도 어쩌다 한 번씩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서 있어요. 여러분, 저쪽 DMZ에 가보면은 총 메고 지키는 GOP가 있죠. 거기 그냥 인형 하나 세워놓고 있습니까? 맨날 같은 사람이 총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사람들이 바뀝니다. 여기도 그냥 세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독소는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주고 꼭 필요한 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수시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 바꿈을 하고 돌고 하면서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주고 필요 없을 때는 닫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포화지방으로 인지질이 만들어진 것으로 뇌세포막이 만들어졌던 세포의 막이 만들어지면은 얘들이 쉼없이 막 움직인다는 꾸물꾸물. 그러면서 이 부분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을 들어오게 하는 문이 되고 필요 없는 건 딱 탁구 저기로 채로 들어오는 거 막아버리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끊임없이 수명이 있어서 죽으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만들어질 때 핵산도 필요하고 세포 핵을 만드는 재료도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 마무리 지려면은 이 세포 막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 속에는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불포화지방 그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포 입장에서는 아니 불포화지방 벽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포화지방만 갖고 오느냐. 물론 전부는 아니니까 그 중에 몇 개는 세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만들지 못하겠죠.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포화지방만 먹는 사람들은 임신할 때부터 그것만 먹는 이 쥐 같은 거 실험을 한 거 보면은 뇌세포 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응아가 태어나는 것을 논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을 먹었어, 주인이.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지금 불포화지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포화지방은 너무 성격이 판이하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에 비서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했어요. 그럼 새로운 비서를 뽑는데 면접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입술 칠하고 온 것부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아쉬우니까 우선 씁니까? 그냥 노 하고 진짜 적임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포화지방이 나쁜 것이지만 포화지방이 들어오면 너무 아니니까 불포화, 포화는 겉모습이 딱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 땡큐. 내가 좀 비실거리는 한이 있어도 너는 못 쓴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온 문제가 달라져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불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 세포막의 일부를 그 트랜스 지방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자,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아주 흉측하고 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불고기 햄버거 속에
한 개 먹으면 0.7g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이 공장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대량으로 기름을 짜는 방법은 옛날식으로는 그렇게 많이 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씨앗이라도 다 난도질을 하고, 그건 쉽겠죠. 그냥 다 파서버려요.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기름만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미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면은 거기 케미칼, 막 니켈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걸 아니까 그걸 빼내는 케미칼을 또 넣고, 그리고 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한 케미칼을 또 넣고, 표백제 또 넣고, 그런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200도 이상 높은 온도로 끓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날아가는데 그때 이게 뒤틀어지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공업용으로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이 기름은 틀림없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만 다르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 하나 먹으면 그 속에 0.7g이 들어있고, 피자 한 조각 먹으면 0.6g이 들어있고, 머핀 한 개 먹으면 0.4, 생크림 한 개 먹으면 0.4, 도넛 한 개, 기름 없이 도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0.39, 페스츄리 한 개가 0.35, 고로케 한 개가 0.29, 치킨 다리 하나가 0.2g, 치킨도 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이 발표한 것을 보면 다 합해서 하루에 2g 이상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4개만 불고기, 피자, 머핀, 생크림 요것만 먹어도 벌써 2g이 넘어요. 한 자리에서도 요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세포가 제대로 된 세포막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다 이상한 바다 소금으로 섞인 모래로 찍어낸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 비 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산이 정말 모든 음식 속에 다 들어있고 맛있어요, 전부 다. 끊으라고 해도 끊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몇 개만 논문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 저널 2014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대부분 먹는 걸로 조사를 할 때는 오류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음식 얼만큼 먹었다 이렇게 FFQ 설문지로 하면은 자기 기억으로 하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를 뽑았어. 피 속에 얼마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느냐 보니까 확실하죠. 그렇게 연구한 이 연구인데, 여기 보니까 1992년도에 평균 74세 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피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 피 속에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742명. 돈 많이 들었겠죠? 이런 건 보통 지원금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뽑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론을 보니까 그 사이에 전체 죽은 자는 1735명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논문 못 써요. 그러니까 좀 74세니까 그 사이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735명이 죽었고, 그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일단 관상동맥 질환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639명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트랜스 지방이 피 속에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을 딱 살펴보니까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어서 피에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는지 덜 죽었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결론을 보니까
적게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을 5그룹으로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적게 흘러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은 전체 관상동맥 질환으로 죽은 것이 1.67배가 더 많았어요. 트랜스 지방이 피 속에 적게 흘러다니는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들이 67%가 더 관상동맥으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치명적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 그렇게 막 아주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관상동맥 질환이 좀 발견이 됐다. 그 사람을 가지고 해보니까 2배가 더 넘게 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2016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트랜스 지방산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이게 2010년경부터 많이 트랜스 지방이 갑자기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기 미국 FDA에서는 그래서 2015년도에 트랜스 지방은 못 팔게 해야 된다. 3년 유예 줄 테니까 그 안에 빨리 맥도날드 보고 바꿔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막을 왜곡시킨다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불포화 지방이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포화 지방하고 똑같은 것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또 트랜스 지방이 이걸 먹으면은 이 건강에 가장 위험을 주는 파트가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라는 거예요. 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굉장히 2배 이상 더 잘 걸린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뇌세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뇌세포의 막이 바로 트랜스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뇌세포막의 일부가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어지면은 뇌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폐증이라든지 또 파킨슨이라든지 이게 뭔가 이 방어벽, 세포의 벽이 현찮으니까 거기가 망가지면서 알츠하이머든지 뭐든지 생기고 우울증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정신 능력이 뭔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디알라지 저널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때부터 이 논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랜스 지방산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너무 나빠지니까 이거 법적으로 절대로 공장에서 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나쁘다고 하는 연구 결과로 끝나지 않고 입법을 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요. 이 논문에 보니까 덴마크가 제일 먼저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지금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그래서 아직도 이 법을 만들지 못한 나라들은 빨리 입법화시켜서 법적으로 이거 넣으면 깜빵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 정도로 트랜스 지방, 보통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도 자기들이 알아서 안 먹도록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까지 이렇게 금지시킬 정도로 분명하게 나쁜 것은 없는데, 포화지방은 막 논문이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만큼은 법으로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랜스 지방이 원래부터 나쁜 놈이 아니고 가장 고급스러운 지방이 변질됐을 때 탄생한 지방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신, 악마, 사단, 이 세력은 처음부터 있었던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누가 사단입니까? 누가 마귀예요? 창조된 존재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진 천사들 중에서도 대장, 천사장, 루시퍼, 루스벨이
자기 위에 높은 자 딱 하나 예수님 있는데 그 예수님까지 넘나보려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면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밑에 있는 이 천사들, 성경에는 한 3분의 1로 해석이 돼요. 3분의 1까지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이면서 싸우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하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싸움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루시퍼가 졌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고. 그러면서 이 지구를 돌보도록 만들어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다?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마지막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해석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츄렌스 지방산이 무서운 이유는 모양이 불포화 지방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분명한 건 열매가 달라요. 오메가3 지방을 먹으면은 먹을수록 피가 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아주 힘들이지 않고 뻔뻔뿌지를 해줄 수 있고, 근데 분명히 비슷하고 구별도 어려운데 츄렌스 지방산을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심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이렇게 나를 살리는 음식이냐 나를 죽이는 음식이냐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기능이 다릅니다. 비슷해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인데 도깨비 뿔 달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게 한다. 그 말씀 읽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미혹될 정도 되면은 진짜 그리스도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1%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정결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지 못하면 아차 하면은 미혹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사냐 귀신이냐? 귀신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별이 어려워요. 전문가 아니면 구별이 어렵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양에다가 이상한 무슨 이상한 짐승하고 비교를 안 해놔요. 양과 염소 여기서 구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1% 차이라니까요. 1% 차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오늘 시간을 조금만 더 써서 이제는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단수 세포가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체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도. 그런 성도를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가장 예리하게 회방하는 여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세력은 이상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을 가장 충만히 받았는데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변질됐을 때에 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 어디가 단점인지도 알아. 가장 예리하게 공격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7장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랬는데 그 적군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공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어디 창경원 가도 이런 거 못 보겠죠. 그래서 다니엘하고 계시록을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경만 가지고 풀어야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분명하게 답이 풀어지고 이게 풀어지면 성경 전체가 풀어집니다. 자, 이것을 자기 멋대로 빨간색 나오면 빨갱이라고 하고 성도를 핍박했다고 그러면은 뭐 고르바초프라고 그러고 그렇게 풀면은 안 돼요. 그 한 구절도 맞고 전체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육면체 색깔 맞추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큐빗? 해보셨어요? 다 색깔 맞춰봤어요? 한쪽 면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뭐 방법을 알아야 맞춰지죠. 근데 한쪽 면을 맞췄는데 나머지가 안 맞춰지죠. 대부분 한쪽 면을 다 맞추는 방법은 수백 가지 있습니다. 즉 한 페이지에서 앞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리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라도. 그래서 교파가 많은 거예요. 싸워도 영원히 끝이 없어. 몇 대를 살아도.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 그 페이지에서도 앞뒤 논리가 쫙 맞아떨어지고 그 똑같은 해석 방법으로 뒷면도 맞고 전체가 다 색깔이 맞아지는 그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육면체 전체 색깔을 맞추는 거 도저히 좋은 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비법에 대한 걸 제가 안내서를 보니까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한 면을 십자가로 먼저 맞추는 게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십자가로 맞추면서 나가야 거기도 맞고 다른 데도 색깔이 맞아요. 성경도 자기 유리한 대로 풀면은 그 한 면은 논리적으로 꽤 맞추고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고까지 꽤 맞출 수는 있어요. 교조가 될 수도 있어, 교주가.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꽤 맞춰가지고 한 면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마스터키 가지고 다 열어지는 해답이 뭔지. 마스터키가 뭔지 아십니까? 각각마다 키가 있지만 주인은 마스터키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지 다 열어지죠. 여기 다니엘서에 그 모든 예언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마스터키를 여기 주셨어요. 이 마스터키 몇 가지면 모든 구절이 다 일관성 있게 풀어지면서 명확하게 답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이게 마스터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확실히 마스터키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면은 나머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하는 몇 가지 사건들도 그걸로 풀어지면서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확신 있게 그 길을 볼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익이라고 하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을 푸는 그 상징들을 어떻게 푸는 것인지 다시 보면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여기 짐승들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4마리가 올라와요. 다니엘 2장에서는 여러 금속으로 나라를 상징을 했는데 다니엘 7장에서도 나라를 상징하지만 전혀 다른 짐승 중에서도 야수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순서는 맞아야 되겠죠. 나라가 저기 다니엘 2장에서 푼 거하고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 중에서도 야수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야수와 같은 저 세상의 정치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초점이.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면 또 짐승으로 다시 보여주는데 순서는 맞아야 되는데 양과 염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짐승들로 또 세상 역사를 풀어줘서 이건 구속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줍니다. 앞뒤가 분명히 장이 바뀌었어도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다니엘 2장, 7장, 8장이 옆으로 봐도 다 맞아야 돼요. 그게 풀어지면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까지 다 나오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네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고, 이걸 모르면 전부 상징적으로 풀어 자기 생각대로. 저도 교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자기 떠오르는 대로, 이거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뭐다, 안 풀어지면 상징이야. 그게 아니고 이 열쇠 몇 개를 가지고 똑같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네가 본 물은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 열국과 방언이다. 많은 백성들, 무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풀면은 8장도 그렇게 풀어야 되고, 계시록에서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기 예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들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앞뒤 읽어보면 바람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막 이 전쟁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태어난 나라라는 거예요. 또 이제 짐승이 첫 번째 짐승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즉 짐승은 나라로 상징할 수도 있고 나라의 대표인 왕으로 또 풀 수 있다고 딱 성경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짐승은 머리가 막 4개가 또 달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나라니까 거기에 머리가 4개면은 왕이 이제 4개로 나누어진다. 나라는 여전히 존재할진 모르지만은 내 나라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7머리는 7왕이라. 머리는 왕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또 이제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 짐승은 나라인데 거기서 뿔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럼 뿔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내 뿔이 났은즉 내 나라가 일어나되. 즉 뿔은 권위 있는 왕이나 나라를 상징한다고 풀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짐승은 날개를 가졌다라고 나와요. 그 날개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날개는 신속하게 정복하는 정복력, 신속성을 상징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가지 마스터키만 가지면 일관되게 다니엘 계시록이 다 풀어져요. 자, 빠른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니엘이 이상을 봤는데,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자, 그 마스터키로 하면 바람을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전쟁. 내 바람이니까 사방에서 전쟁이 있을 때, 즉 하늘에서 큰 내 전쟁이 있는데, 바다는 뭘 상징한다? 많은 사람들, 큰 바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그 전쟁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짐승 넷이, 짐승은 나라라고 했으니까 큰 나라 넷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내 나라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금, 은, 동, 철,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타임테이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바벨론, 금나라의 바벨론, 은나라, 메데파샤, 그리고 헬라, 동나라, 또 로마는 철나라, 마지막 열 발가락으로 나누어진 여럿이 분열된 열국의 나라. 자,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날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로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가 바벨론으로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하고 해석이 돼야 제대로 해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다음에 올라온 것은 곰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편이 기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빨에는 갈비뼈 3개가 물려있다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계속 바람 부는 가운데 올라와요. 전쟁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머리가 4이야. 그 나라는 4나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고, 표범도 빠른데 새 날개 4개가 달려있으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정복력을 가진 나라여야 돼. 이거 꽤 맞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서운 괴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에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 이게 10나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철처럼, 철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 다니엘 2장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뿔이 10개로 나누어지면서 10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똑같은 걸 뭘로 보여주느냐? 여기까지 해석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게 하고, 다니엘 2장에서는 없는 이 다니엘 7장에서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을 신원조회하는 장면으로 많이 확대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 때 올라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날개는 무슨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지금 누가 볼 사이에? 바벨론이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봤잖아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시절에 죽고 난 다음이 아니고 날개가 어떻게 돼? 뽑혔어. 이 나라 날개가 뽑혔어.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자, 이것을 첫 번째 나라 바벨론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이게 하여튼 시작이 될 텐데,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있었던 나라를 어떻게 짐승의 왕인 사자, 새들의 왕인 독수리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보여줬을까? 이 바벨론은 정말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왕 같은 사자의 나라, 그걸로 표현이 안 돼. 독수리 날개까지 가진 새의 왕의 날개를 가진 나라로 묘사할 만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고고학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바벨론을 딱 발굴을 해보니까 바벨론 그 성벽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요 바벨론은 독수리 사자로 또 묘사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의 나라로 대체가 되는데, 7장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었는데 갈빗대가 몇 개 물렸다는 얘기예요? 3개.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두 번째 나라는 다니엘 2장에서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이라 그랬죠. 그런데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있는 이 나라가 다니엘 2장에서는 8장을 끼는 걸로 두 나라인 것을 암시했는데, 다니엘 8장에 가면은 다시 다른 짐승으로 보여주면서 2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는 곰도 나라니까 근데 한쪽으로 기울었어.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보여줘요. 다니엘 8장에서는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어. 처음에는 약했는데 나중에 나온 게 더 강해진다는 것까지 확대해주고, 여기서는 갈빗대 몇 개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몇 나라를 먹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 나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꽤 맞춰갖고 다 맞겠느냐고요. 그런데 다니엘 8장에 가면은 그 똑같은 나라를 상징하는 그 짐승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았다 했으니까 갈빗뼈 세 개를 어떤 방향에 있는 나라에서 먹었는지까지도 맞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막 이게 뭐 맞겠어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요절할 것이다 예언이 나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메디아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8장 낀 것, 두 뿔, 그런데 한쪽이 기울었다고 하는 것. 여기 보니까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강성하다 그랬는데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메디아가 강한 나라였고 바사 나라는 그냥 껴준 거예요. 뭐 이렇게 파트너십이 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같이 우리 가자 해서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왕, 그 밑에 이제 후계자 만단의 시절에 이 작은 나라 바사 나라 캄비세스 1세가 우리도 같이 가지요 하고 그 옆에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왕이 하나 태어나면서 나중에는 메디아는 이름도 없어져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만,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만 역사책에 남을 정도로 나중 나온 뿔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4절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나라가 수양이, 거기서 수양으로 나오는데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 그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 페르시아 나라가 갈빗대 세 개를 물었으니까 세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서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방향을 역사책으로 보면 세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이 나라가 순서까지 그대로 맞아요. 그 당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서쪽에 있던 리디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찾아보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가 BC 547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사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그 다음 BC 539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쪽이 제일 나중에 들이받았잖아요. 남쪽에는 애굽 BC 525년에 잡으면서 페르시아가 이 동방을 다 통일하고 이쪽 그 아프리카까지 통일을 하고 저쪽 터키 지역에 유럽까지 통일을 해서 세계 최고의 세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도 계속되지 못하고 세 번째 짐승이 또 올라와서 삼키는데 다니엘 7장 6절에 보니까 셋째 짐승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거는 청동의 나라 그리스 나라로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보여줬고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자, 왜 표범으로 보여줬을까? 짐승 중에서 제일 정말 빠른 짐승은 표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새 날개 4개까지 달렸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신속함이 이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그 헬라 나라 하면은 어떤 대왕이 떠올려집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젊은 나이에 왕으로 올라가서 그 그리스가 어디예요?
지금 그리스 저쪽 헬라 나라, 유럽이죠. 도시국가였었던 그 나라에서 이 걸쭉한 왕이 하나 나오더니 페르시아를 먹고 인도까지 갔습니다.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전차는 없었을 거고 길거리에 뭐 타고 달렸겠어요? 말 타고 달렸겠는데 선교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타고 13년 동안 한 바퀴 돌기만 하고 오라고 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 이걸 다 정복하면서 13년 동안 그 많은 정복을 마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쓰라고 해도 표범 같은 짐승이 새 날개 4개 가진 짐승이 그 일을 했다.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4개. 4나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부자가 죽어도 몇 대까지는 간대요? 3대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아베 갑자기 뭐 2번씩이나 거기 수상한 거 아니죠? 그 외할아버지 다 그 조상들 다 수상했고 그 후손 자식이라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세계사를 다 펼쳐봐도 알렉산더 같이 대왕이 어디 있습니까? 13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한, 그러면 아무리 망한다고 해도 그 자식들이 혹시 4나라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한 나라 정도는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머리로 보여준 것처럼 4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또 다니엘 8장까지 넘어가면은요, 그 수양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뿔이 하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나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현저한 뿔이 나오더라. 그냥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대왕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한참 강성할 때 뽑혔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저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까지 넘어가 보면은 그 후손에게는 한 뼘의 땅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2살 때부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팔랑스 돌격 부대와 기마병으로 구성된 3만 5천 명의 군대, 엄청난 군대도 아니에요. 숫자가 3만 5천 명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70달란트의 군자금, 뭐 자금이 엄청났던 것도 아니고 1개월 분량의 군량만으로 13년 만에 그 넓은 영토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신속하기로 유명한 표범과 새 날개 4개를 가진 나라가 셋째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 8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수염소로 똑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수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매우 강하고 힘이 셌을 때 갑자기 뿔이 부러지니까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 잿밥에만 관심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왕이시여, 누가 후계자가 돼야 됩니까? 그때 누구하고 딱 지목하면은 그 엄청난 세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4개로 나누어지겠다고 예언은 돼 있고, 다니엘 8장에서는 내 뿔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고 나서 그때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누가 봐도 1인자가 있었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힘센 자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있었어. 그 사람이 물려받아야 당연했을 텐데 예언은 머리가 몇 개로 나누어진다? 4개로. 그래서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1인자였고 이 사람이 물려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힘센 자가 차지하리라 했더니 그 밑에 게임도 안 되는 2인자들 4명의 장군들이 우리 연합에서 한번 안티고누스하고 싸워보자.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카산더, 셀류쿠스,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이 4 장군이 그 1인자 안티고누스 장군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 그리스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입니다. 그게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그 4 장군이 딱 해서 1인자를 무찔러 버리고 서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있는 땅은 우리가 그냥 각자 왕 되기로 하자. 그래서 4 나라로 정확히 나눠졌어요. 카산도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을 차지해서 그쪽의 왕이 됐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 소아시아, 터키 이쪽을 이제 대부분 차지해서 그쪽 왕이 되고, 셀류쿠스는 페르시아 그 본토 거기를 이제 차지했고, 프톨레미는 애굽 쪽. 이렇게 해서 4 나라로 역사는 나뉘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 3권 10장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144년인 즉 주전 BC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그의 제국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4 나라로 가다가 나중에 로마의 BC 168년도에 헬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4번째 짐승에 의해서 이 표범 같은 나라가 물러가는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이빨이 철이에요.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비교가 안 되는 4째 나라가 와요. 역사적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니엘 2장에서는 철과 같은 나라라고 그랬죠.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이 짐승이 먹어서 어떤 짐승을 먹고 정복할 때인데, 그 정복하는 이빨이 철이에요. 닥치는 대로 다 집어삼켰어요. 철처럼 강한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머리에서 몇 개 뿔이 올라왔다고요? 10개.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 그 로마가 몇 나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10나라. 그래서 10발가락으로 보여준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본 것처럼 이제 게르만 민족의 공격으로 드디어 476년도에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딱 10나라로 나뉘어집니다. 10나라로 나뉘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작은 뿔이 누군지를 지금 해석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두리뭉실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다니엘 7장 8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4번째 짐승 머리에서 올라왔어요. 장소는. 그리고 10뿔 나뉘어진 다음에 올라왔어요. 때는. 장소, 때, 성격이 다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러니까 작은 뿔이 먼저 나왔어요? 10뿔이 먼저 나왔어요? 10뿔이 먼저 나왔죠. 이 뿔은 양 머리 위에 있습니까? 이 4번째 짐승 위에 있습니까? 작은 뿔이 표범 위에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는 열불로 나뉘어진 AD 476년 이후에 나와야 돼. 다 가다 여기서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10나라로 분열린 나라 중에서 이 작은 뿔이 처음엔 작다가 올라오더니 그 중에서 뿔 몇 개를 뽑았다? 3개를 뿌리까지 뽑았으니까 오늘날 없어. 프랑크는 프랑스로 있고 앵글로색스는 잉글랜드로 있는데 뿌리조차 없어.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요. 다른 짐승하고 달라. 그리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해. 이 짐승은.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까지 해요. 뒤에서 하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말을 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죽였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자 하나만 봐도 답은 나와요. 그리고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나도 작은 뿔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넣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포기해야 돼. 이거는 신원조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작은 뿔이 위치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네 번째 짐승이니까 로마에서 올라와야 돼,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기도 나오죠. 10뿔이 분열된 AD 476년 이후에 태어나는 어떤 세력이어야 돼요. 또 정치적인 특성은 지금까지 있던 정치적인 짐승들과는 다르다 그랬어.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요. 어떤 세력, 나라는 나라인데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똑같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특성이 다른 어떤 세력이어야 돼요. 그리고 신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대적해야 돼. 자기들이 써놓은 책에 그렇게 해놨어야 돼.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교회과는 성도들을 괴롭혀야 돼. 많이 죽여야 돼. 여섯 번째, 율법과는 하나님의 때에 관계된 법을 고치려고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전성기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전성기간까지 나와요. 이거 아무리 머리 좋아도 맞추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까지 넘어가서도 후반년까지 다 맞아야 돼. 자, 이 작은 뿔을 풀면은 성경이 혼자 읽어도 다 풀어집니다. 여기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계속 넘어갈 때마다 걸리고 안 풀어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작은 뿔을 함부로 풀 수가 없으니까 이 7가지 신원조의 하나하나를 하면서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작은 뿔이 누구인지 신원조회를 하면서 과연 이게 누구일까 답을 찾고 나머지 성경의 모든 부분들도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아침에 할 걸 좀 땡겨서 했어요. 갑자기 이머전시 사건이 하나 생겨서 제가 내일 서울을 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할 걸 오늘 미리 땡겨서 했고, 그리고 모레 아침에 이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미리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풀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되 흔들림 없이 소신껏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치료의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